학교에서 배운 것을 잊어버리고 난 후에 남는 것이 교육이다. 나는 똑똑한 것이 아니라 단지 문제를 더 오래 연구할 뿐이다. 사람들은 내가 수많은 아이디어들을 기록하는 노트가 있는지 물어본다. 나에겐 오직 하나의 노트만 있을 뿐이다. 그것은 바로 내 두뇌이다. 어리석음과 천재성의 차이는 다름이 아니라 천재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광기란 같은 일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당신이 어떤 것을 할머니에게 설명해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다. 나는 특별한 재능이 없다. 단지 열정적으로 호기심이 많을 뿐이다. 지식의 바탕을 두지 않는 신념은 미신에 지나지 않는다. 정규 교육 속에서 호기심이 살아남는다는 것은 일종의 기적이다. 지식인은 문제를 해결하고 천재는 그것을 방해한다. 권위에 대한 무조건적인 존경은 진리의 가장 큰 적이다. 한 번도 실수를 해보지 않는 사람은 한 번도 새로운 것을 시도해본 한 적이 없는 사람이다. 교사가 지닌 최고의 기술은 학생들에게 창조적 표현과 지식의 즐거움을 깨우쳐주는 것이다. 나는 상상력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예술가다.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 지식은 한계가 있지만 상상력은 전 세계를 일주한다. 진정한 예술은 창조적인 예술과의 억누를 수 없는 충동으로 탄생한다. 지성의 참된 모습은 지식이 아닌 상상력에서 나타난다. 위대한 정신은 항상 평범한 사고의 맹렬한 반발에 부딪혀왔다. 지식은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쇄신해야 한다. 그것은 마치 사막에 서 있는 대리석상과 같아서 항상 닦아놓아야만 햇빛 속에서 빛날 수 있다. 난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는다. 그들이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뿐이다. 놀이를 통해 열정을 불러일으킴으로써 학생들을 사회의 중추로 이끌어주는 것이 교육의 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 스스로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예술가가 되어야 한다. 성적이 연연하지 말고 성실히 공부하라. 낙제만 하지 않는다면 모든 과목을 잘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정신적 육체적 혜택은 오로지 과거의 무수한 창조적 인물들 덕분이다. 불을 발견한 사람, 먹을 수 있는 식물을 처음 재배한 사람, 증기기관을 발명한 사람 등등.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창조적 인물들이 없었다면 사회는 발전하지 못했다. 달리 말하면 사람의 개성을 키우지 않으면 사회는 진보할 수 없다. 창조성의 비결은 어디서 자신의 아이디어가 떠올랐는지를 감춰두는 데 있다. 지식의 유일한 원천은 경험이다. 지식은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하나는 책 속에서 죽어있는 형태로, 또 하나는 사람의 의식 속에서 살아있는 형태로. 전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듯 보이지만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며 후자야말로 본질적인 것이다. 두 다리는 창의성의 바퀴이다. 지성이 보다 높은 지식의 수준에 도달했지만 어떻게 그 수준에 도달했는지는 증명하지 못할 때가 있다. 어리석은 자들은 언제든 일을 더 크게, 더 복잡하게, 더 극단적이게 만들 수 있다.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위해선 천재의 손길과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 평온한 삶이 가져다주는 단조로움과 고독은 창조적인 마음을 자극한다. 정보는 지식이 아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는 젊었을 때만 떠오른다. 그 후 경험을 쌓고 유명세를 타면 결국 바보가 된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위대한 과학자를 만드는 것은 지성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틀렸다. 그것은 지성이 아니라 인격과 개성이다.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사고하는 사람은 드물다. 인간의 행동과 고등동물의 행동이 확연히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원초적 본능은 비슷하다. 그래도 가장 큰 차이는 인간만이 무한한 상상력을 지니고 있고 언어의 도움으로 사고를 한다는 것이다. 관찰과 이해의 기쁨은 자연이 주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다. 무언가를 배우는데 체험만큼 좋은 곳은 없다. 오늘날 새로 세상에 존재하는 문제는 그것을 만들어낸 수준의 사고로는 해결할 수 없다. 상식은 18세기 때까지 후천적으로 얻은 편견의 집합이다. 새로운 물음과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 그리고 오래된 문제를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은 창조적 상상력을 필요로 하며 과학에서의 실제적인 진보를 드러낸다. 우리가 태어난 자연계의 위대한 신비 앞에서 영혼과 생명과 우주에 대해 숙고할 때 누구라도 경외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날마다 이러한 신비를 조금씩 이해해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도 우리의 호기심이 다소나마 충족된다. 게임에서 승리하려면 먼저 그 게임의 규칙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규칙을 배운 후에는 누구보다 더 그 게임에 몰입해야 한다. 인간에 대한 숭배는 무엇이든 나에게 고통이었다. 간혹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는 점에선 나 역시 다른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단지 운이 좋았다면 내 아이디어가 채택되었다는 것뿐이다.
과거에서 배우고 현재로 살며 미래의 희망을 가져라. 중요한 것은 결코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호기심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존재에 대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사람이 사실을 배우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이를 위해 사실상 대학이라는 것도 필요 없다. 책에서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자신과 내 생각의 체계에 대해 살펴볼 때 나는 그 어떤 추상적 재능과 긍정적인 사고보다 상상력이라는 재능이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상상력이다. 지식은 한계가 있지만 상상력은 세상의 모든 것을 끌어안기 때문이다. 대단한 지성과 변변치 않은 진격이 섞여 있는 것만큼 나쁜 것도 없다. 단 하나 진실로 가치 있는 능력은 직관이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일반적인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이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내 배움을 방해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건 학교 교육이다. 일정 나이에 도달하면 독서는 인간의 정신을 창의적 활동으로부터 너무 멀어지게 만든다. 독서를 너무 많이 하고 자신의 두뇌를 조금밖에 쓰지 않는 사람은 게으르게 사고하는 습관에 빠지게 된다. 지혜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몸으로 익혀야 하는 것이다.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젊은이들이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은 세계 각국의 여러 세대 사람들이 노력해서 일궈낸 작업들의 성과이다. 그들이 이 훌륭한 성과들을 배우는 까닭은 그것들을 더욱 연마해 언젠가는 다음 세대로 넘겨주기 위한 것이다. 사랑은 의무보다 더 좋은 교사이다. 교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젊은이들을 격려하고 또 일과 배운 그 자체에서 기쁨을 느끼게 하며 그 결과 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높여주는 것이다. 당신은 불멸을 믿는가? 아니다. 그리고 나에게 한 번의 삶으로도 충분하다. 나는 물리학자가 되지 않았다면 음악가가 되었을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을 음악처럼 생각하고 음악처럼 꿈을 꾸며 음악 용어로서 인생을 이해한다. 나는 음악에서 기쁨을 얻는다.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서 부를 축적하더라도 인류의 진보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모세나 예수나 간디가 돈을 잔뜩 싸가지고 이런저런 것들을 사 모으는 모습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목표의 혼란과 방법의 완벽함. 이것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다. 소리 없는 악덕이 과시된 덕행보다 낫다. 인생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마찬가지다. 균형을 잡으려면 움직여야 한다. 나는 기쁨이나 행복을 인생의 목표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나는 이것들을 돼지 사육의 이상이라고 부른다. 모차르트의 음악은 너무도 순수하고 아름다워 마치 우주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아름다움을 그려내 듯하다. 세상에 대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오직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하나는 아무것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세상은 위험한 곳이다. 사악한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이다. 타인을 위하여 산 삶만이 가치 있는 삶이다. 작은 일을 등한시하는 사람에겐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없다. 나는 간수하면서 아무런 허세도 없는 생활이야말로 모든 사람의 정신과 육체를 위한 최상의 삶이라고 생각한다. 더 빨리 가려고 할수록 더 짧은 시간밖에 누리지 못한다. 젊은 시절에는 고독이 고통스럽게 느껴지지만 좀 더 성숙해지면 고독은 오히려 즐거움이 된다. 이교도끼리 결혼은 위험하다. 아니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떤 결혼이라도 다 위험하다. 사람은 버팔로 무리 속에서 태어난다. 그 무리에게 짓밟히지 말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감사하라. 나는 성공한 사람보다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즉흥적인 연주를 하려면 바이올린보다 피아노가 더 낫다. 늙은 사람에게는 바이올린 연주가 육체적으로 더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매일 피아노를 친다. 행복한 사람은 지금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 자신과 타인의 인생이 지닌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불행하다. 젊었을 때는 스스로 세상과 대립하기도 한다. 자신을 온갖 것들과 비교하면서 우울해지기도 하고 자신감을 갖기도 한다. 그리고 인생이 영원하며 자기의 행동과 사고가 가장 중요하다고 자신하기도 한다. 젊은 시절에는 모든 사람과 사건에 흥미를 느낀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비슷한 인물과 사건이 반복됨을 깨닫게 되고 그만큼 기쁨과 환희와 실망의 순간도 적어진다. 하지만 잃을 것이 거의 없는 옛 세대야말로 젊은 세대를 대신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에게는 세상에 발언할 기회가 아주 드물기 때문이다.
여자는 결혼을 하면 남자가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남자는 여자가 달라지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양쪽이 모두 실망하는 것은 당연하다. 여자는 집에 있으면 늘 가구 걱정을 한다. 같이 여행 가도 여자는 남자를 가구로 착각하여 틈만 있으면 수선하려고 애쓴다. 결혼을 하면서 남녀는 상대방을 자유로운 인간이 아니라 소유물로 여기는 것일지도 모른다. 인생의 유일한 의미는 노동이다. 인간이 애써 추구하는 진부한 것들, 즉 소유나 외형적 성공이나 사치 따위가 항상 나에게는 천한 것으로 여겨졌다. 우리의 임무는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과 자연, 그리고 자연의 모든 아름다움을 모두 끌어안아 연민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스스로를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어야만 한다. 내가 갖추어야 할 교양에 너무 신경을 쓴다면 나는 이미 내가 아니라오. 교양 같은 것은 아무래도 좋소. 이런 남자가 싫다면 여자의 눈으로 볼 때 매력적인 남자를 택하시오. 결혼은 문명으로 포장된 노예제도나 다름없다. 어머니가 괴로워하면서 죽어가는 것을 꼼짝없이 지켜보고 있는 것이 어떤 심정인지를 난 잘 안다. 인생에는 항상 짐이 붙어 다니는 것이라서 누군가는 그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야만 한다. 태도의 나약함이 성격의 나약함을 가져온다. 나의 길을 밝혀주면서 매번 나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삶을 대하도록 새로운 용기를 북돋아준 이상은 친절과 아름다움과 진리였다. 살아있는 동안 내면은 죽어있다는데 인생의 비극이 있다. 가능한 한 물질적 풍요를 충족시키려는 마음을 없애야 의미 있고 조화로운 인생을 보낼 수 있다. 우리는 사회의 정신적 가치를 높이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과거, 현재, 미래의 구별이란 단지 완강하게 지속되는 환상일 뿐이다. 현실은 단지 환상에 불과하다. 비록 끈질기게 계속되고 있긴 하지만 타인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슬픔을 나누는 것이 가장 멋진 삶의 방식이다. 우연적 사건을 계속 유지하려는 불행한 시도를 바로 결혼이라고 한다. 화는 오로지 어리석은 자의 마음속에만 자리 잡고 있다. 나는 지식인들이 자신의 경제 상황을 보호하고 정치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고히 하기 위해 결속하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파멸로 가는 길은 이상을 운운하는 입에 발린 말을 통해 나타나곤 한다. 타인을 통해 영원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는 남자일지라도 그다는 경험상 그 역시 남자일 뿐이라는 것을 안다. 흔히들 그렇지만 흔히들 그렇지만 나도 명성을 얻자마자 미련해졌다. 그 나 자체의 모습과 타인이 바라보는 나 사이에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기분 좋게 받아들여야만 한다. 이성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큰 기쁨에 필수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중심사가 되면 사람은 길을 잃어버리고 만다. 의무감이나 야망만으로는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내기 어렵다. 그것은 사람이나 대상에 대한 사랑과 헌신 속에서 짝트는 것이다. 멋진 여자와 연애하고 있을 때는 한 시간이 마치 1초처럼 흘러간다. 뜨거운 숯 위에 앉아있을 때는 1초가 마치 한 시간처럼 흘러간다. 그것이 상대성이다. 기술적 진보는 병적인 범죄자의 손에 들린 도끼와 같다. 모든 구조들 그리고 이 구조들을 연결시키는 법칙들은 수학적으로 가장 단순한 개념들을 구한 다음 그것들을 연결시키는 원리에 따라 구해질 수 있다. 사람을 움직이는 유일한 수단은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것뿐이다. 밥벌이를 위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과학은 참 신나는 것이다. 술집 여자에게조차 물리학의 법칙을 설명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과학적 발견의 과정은 사실상 끊임없이 계속되는 경이로운 비행이라 할 수 있다. 셀 수 있는 모든 것이 세지는 것은 아니며 세지는 것 모두가 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는 몇 달, 몇 년 동안 생각한다. 99번은 그랬던 결론을 얻는다. 100번째 이르러서야 옳은 결론에 도달한다. 우리는 아직 자연이 보여주는 모습의 1000분의 1도 모르고 있다. 과학적 발견의 과정이란 불가사의하게 여겼던 것들을 끈질기게 파고들어 마침내 밝혀내는 것이다. 시간에 대한 유일한 이치가 있다면 모든 일은 단번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학의 모든 것은 매일매일의 생각을 다듬어 놓은 것일 뿐이다.
거의 모든 과학의 기초는 근본적으로 간단하며 대개는 모든 사람이 이해 가능한 언어로 표현될 수 있다. 과학적 연구는 온갖 세상사가 자연법칙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고방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것은 인간의 행동에도 들어맞는다. 따라서 과학자는 매사가 초자연적인 존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 순수 수학은 논리적 개념의 시와 같다. 논리학은 우리를 A에서 B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상상력은 우리를 어디든지 데려갈 수 있다. 종교 없는 과학은 불완전하며 과학 없는 종교는 맹목적이다. 사람들을 충분히 이해시키는 것 말고는 원자력을 통제할 방법이 없다. 우리 과학자는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와 사회적 응용을 촉진하는 중대한 책임을 맡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의 안전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다. 우리는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행동해야 한다. 양자론이 더 많은 성공을 거둘수록 다른 이들에게는 오히려 더 우스꽝스러운 이론으로 보일 것이다.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과학과 예술은 미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서로 융합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최고의 과학자는 항상 예술가이기도 하다. 전보는 아주 긴 고양이와 같다. 뉴욕에서 꼬리를 잡아당기면 로스앤젤레스에서 머리가 온다. 이걸 이해하겠는가? 라디오도 똑같은 원리로 작동한다. 여기서 신호를 보내면 저기서 신호를 받을 수 있다. 우리의 기술이 인간성을 넘어섰다는 것은 소름 끼칠 만큼 분명해졌다. 내가 과학을 연구하는 것은 자연의 불가사의를 이해하고자 하는 억누를 수 없는 바람 때문이다. 정의에 대한 사랑과 인간의 상황을 개선하는 데 공헌해야겠다는 노력과 과학에 대한 관심은 완전히 별개의 것이다. 과학자는 서툰 철학자이다. 우리 과학자는 더욱 효과적으로 잔인하게 인류를 말살시키는 방법을 개발하는 비극적인 운명을 떠안았다. 따라서 그 무기가 잔악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온몸으로 저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과된 절대적인 의무이다. 모든 종교, 예술, 과학은 같은 나무에서 자란 가지들이다. 이 모두가 고귀한 삶의 방식을 통해 인간을 단순한 육체적 존재에서 탈피해 자유로운 존재가 되도록 이끌어주기 때문이다. 나는 도덕과 순수가 가장 인간적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진리와 미에 대한 추구는 우리가 삶 속에서 아이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무대이다. 인간이 과학과 예술을 탐구하려는 아주 강력한 동기 중 하나는 일상의 단조로움과 경박함에서 벗어나 자신이 창조한 이미지의 세계로 매진하고 싶기 때문이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불가사의한 것이다. 그것은 모든 참된 예술과 과학의 근원이다. 나는 개인의 불멸을 믿지 않으며 윤리는 오직 초인적인 힘을 지니고 있지 않은 인간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환경은 내가 아닌 모든 것이다. 바람직한 세상을 위해서는 과학적 지식을 익히는 것보다 전통과 이성을 추구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 현대인의 도덕성이 급속도로 황폐해진 것은 기계화로 인해 인간성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과학기술의 진보가 남긴 비참한 부산물이다. 사람이 그 사회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가는 그 사람의 감정과 사고와 행동이 타인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가에 달려있다. 인간은 바다와 같다. 어떤 때는 평온하고 우호적이지만 어떤 때는 거칠고 악의로 가득 차 있다. 게다가 인간은 대부분 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양떼의 완벽한 이론이 되기 위해선 먼저 양이 되어야 한다. 작은 일에선 진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큰 일에서도 믿을 수 없다. 깊은 성찰 없이도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일상생활에서 알 수 있다. 행동으로 도덕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존귀한 노력이다. 행동으로 나타난 도덕만이 인생의 아름다움과 풍미를 가져다 준다. 진리와 정의에 관한 문제는 경중이 없다. 사람을 대하는 것에 관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같기 때문이다. 날씨가 맑으면 사람들은 자기에게 아무런 위험이 닥치지 않을 것처럼 행동한다. 마치 사막의 모래 속에 머리를 쳐박는 사조처럼 말이다. 인간은 어제 우상화되고 오늘의 증오의 대상이 되며 내일은 잊혀지고 모레는 성인이 되기도 한다. 정말이지 난센스다. 이는 숨을 쉬는 한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사실이다.
칭찬에 의한 타락에서 빠져나오는 단 한 가지 방법은 한 가지 일에 몰두하는 것이다. 대개는 우두커니 서서 칭찬에 귀 기울이 마련이지만 눈을 돌리고 일을 계속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온갖 두려움 중에서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처럼 근거 없는 건 없다. 죽은 사람은 사고를 당할 염려가 없으니 말이다. 해답이 간단할 때는 신이 답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인류에 대해 절망할 수 없다. 우리 자신이 인간이기 때문이다. 세상 만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힘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그것은 별이나 벌레나 마찬가지다. 인간도 식물도 우주의 먼지도 모두 아득히 먼 저편에서 연주자가 연주하는 신비로운 음률에 맞춰 춤을 추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부처나 모세나 예수 같은 이들에게 너무나 많은 빚을 지고 있다. 이는 무언가 탐구하고 만들어내길 좋아하는 인간 정신이 그동안 이루어낸 업적으로도 비할 바가 아니다. 일단 한계를 받아들이고 나면 한계를 넘어서게 된다. 사람은 시대를 막론하고 진리를 위해 분투하는 인간 공동체 속에서 마치 고향에 온 듯한 느낌을 받는다. 나는 항상 예수가 하느님의 나라라는 말에서 의미한 것은 역사를 간통하며 산재해왔던 지적, 윤리적으로 가치 있는 사람들의 소규모 집단이라고 믿어왔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 인간의 부족한 능력으로는 분명히 인식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 그런데 그것들을 최고의 지혜와 미로 구현하고 있다는 것, 바로 이런 사실들을 깨닫는 것이 종교를 대하는 참된 자세이다. 영혼은 오직 고유한 개체로서 개인에게만 부여되는 것이다. 신 앞에 우리는 똑같이 현명하다. 그리고 똑같이 어리석다. 나는 삶과 죽음 그리고 맹목적인 신앙의 바탕을 둔 신의 개념을 받아들일 수 없다. 물론 인격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말이나 하는 것은 다름없다. 진정한 종교는 현실 속에 살아있다. 모든 사람의 영혼과 함께 살아가며 모든 사람의 성과 정의와 함께 살아간다. 무한한 우주에 계시된 뛰어난 이성적 힘의 존재에 대한 깊은 감성적 신념. 이것이 내가 가진 신의 개념이다. 개인이 어떤 존재가 되고 또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거대한 인간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때이지, 그 사회가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개인의 물질적 정신적 존재를 인도해주는 것이다. 지배하기보다 섬기는 것이 개인의 승권 운명이다. 슬픈 일이지만 이기주의와 경쟁심은 공공시민의 책임감보다 훨씬 강하다. 우리는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찾아가야 한다. 난 하루에 100번씩 스스로에게 되는다. 나의 정신적, 물질적 생활은 타인의 노동 위에서 이루어졌다고. 인간은 고독한 존재이자 사회적 존재이다. 사람들은 내가 필요할 때에 아첨하지만 자신들의 이익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바로 고개를 돌려 맹렬히 비난한다. 사람들은 정작배기를 좋아한다. 즉각적으로 결과가 산출되기 때문이다. 나는 국가든 친구든 가족이든 그 어떤 것에도 마음속으로 귀속된 적이 없다. 그런 것들은 항상 위화감이 느껴져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에게 틀어박히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다. 사람들은 모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리를 부는 존재의 곡에 맞춰 춤을 추고 있다. 우리가 연약하고 가냘픈 머리로 감지할 수 있는 사소한 것들의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는 한없이 뛰어난 영적 존재에 대한 괴망 찬양 속에 내 종교가 있다. 바다는 형용하기 힘든 장관을 연출한다. 특히 수평선에 내려앉은 석양을 바라보면 자연과 하나가 되는 느낌이다. 그리고 평소와는 달리 나라는 존재의 무의미함도 느낀다. 그것은 행복한 기분이다. 나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연대를 강하게 느끼고 있다. 따라서 한 사람의 인간이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다. 인간 그리고 인간의 운명에 대한 관심은 모든 기술적 노력 가운데서도 최고의 관심자로 형성되어야만 한다. 당신의 도피와 방정식 한가운데 있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라. 인류가 살아남으려면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단어로 쉽게 기술할 수 없는 모든 근본적 충동들은 대개 인간 행동의 원천으로 작용한다. 분노는 오직 어리석은 자들의 가슴 속에만 머문다.
세상에 무한한 것은 단 둘뿐이다. 그것은 바로 우주와 인간의 어리석음이다. 그리고 나는 우주의 무한성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가 없다. 평화는 무력으로 유지할 수 없다. 오직 이해를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다. 나는 그냥 평화주의자가 아니라 투쟁적 평화주의자이다. 나는 평화를 위해 기꺼이 싸울 것이다. 사람들 스스로 전쟁을 거부하지 않는 한 그 무엇으로도 전쟁을 끝낼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직관적인 감정에 따라 전쟁을 반대한다. 인간을 죽인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감정은 논리적인 추론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잔악 행위의 중호심에 대한 직관적인 반발로 나타나는 것이다. 전쟁 방지와 전쟁 준비를 동시에 할 수는 없다. 가능한 한 나는 자유, 평등, 박애가 법으로 명확히 보장된 나라에서 살고 싶다. 지혜와 권력을 결합하라는 시도는 아주 드물게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단기간밖에 유지되지 않았다. 국민이 우리는 전쟁에 바치는 엄청난 희생을 평화를 위해 던질 필요가 있다. 전쟁이란 명목 아래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라는 것이 나의 신념이다. 헌법의 힘은 전적으로 이를 수호하고자 하는 각 시민들의 결단에 달려있다. 각각의 시민이 헌법 수호를 위해 자신의 감당해야 할 몫에 대한 의무를 느낄 때 비로소 헌법의 권리가 보장된다. 현대의 국가는 일종의 우상이다. 그 최면소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정부나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절반은 무력으로, 나머지 절반은 선거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시 사회를 비교한 한 인류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사회적 행동은 문화나 조직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이는 인류가 생물학적 구조 때문에 잔혹한 행위로 서로를 절멸시킬 운명에 놓여있지는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류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낭보가 아닐 수가 없다. 관용이란 타자의 행동이나 감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에 대한 사회와 국가의 관용이다. 평화, 이성의 승리, 정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우리의 작은 이성과 정직한 선의가 정치적 사건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예리하게 판단해야 한다. 나는 사람들의 양심과 양식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전쟁은 조상들이 벌인 기괴한 행동이라고 인식하는 새로운 시대가 오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타인의 비판을 두려워하지 마라. 시기적절한 비판만큼 좋은 것도 없다. 인간 사회의 가치는 각 개인의 발전을 위한 기회의 균등에 달려있다.